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북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특히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금리 인하 시작하면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었을 때 그때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해소되는 과정에서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지만 펀더멘털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금리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스스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터에 이 모두의 금리라는 책이 나와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모두의 금리라는 이 책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의 독서 감상문, 여러분과 또 추가적인 어떤 문구를 읽어드릴 때 현재 경제 상황을 대입해서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북 리뷰 모두의 금리라는 책으로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를 간단히 소개하면 뭐 조원경 교수님이신데 저도 몇 차례 만나 뵀던 분이시고 이분이 뭐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세요. IMF와 OECD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신 바 있으실 만큼 경제, 금융, 통 뭐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결국 정말 수많은 금리와 자산시장, 자본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것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좀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금리는 뭐예요? 금리는 중력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때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은행으로 몰립니다. 또 금리가 내려갈 때 은행으로 쏠렸던 그 자금이 또 시장으로 쏠립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치, 자본시장의 가치를 결정지어요. 물론 자본시장의 부문마다 주식이냐, 채권이냐, 혹은 뭐 비트코인이냐 이런 것들의 부문마다 선행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앞에 두고 선제적으로 오르는 것도 있고 후행적으로 오르는 그런 자산시장, 자본시장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주제로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이 책의 73페이지예요. 73페이지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단기 금리는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상품의 금리를 말한다. 중기채는 만기가 1년 초과 5년 미만, 장기채는 만기가 5년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장단기 금리 차는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간 돈을 빌리는 금리가 연 8%고 2년간 빌리는 금리가 연 6%라고 한다면 장단기 금리 차는 2%포인트가 된다.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데 차질이 생겨버릴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앉아 계시는 PD님께 돈을 빌려드려요. 근데 반대로 돈을 빌려주신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을 빌려주실 거예요. 내일 갚기로 약속합니다. 이자 받으실 거예요? 이자 안 받으실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1년 후에 갚을게요. 그럼 빌려주실 마음이 있어요? 좀 갸우뚱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위험이에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랑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게 뭐예요? 발생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받지 못할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럼 그 부담하는 만큼을 어떻게 돼요? 대가로 받아야 되겠죠.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일수록 이자 그 금리가 낮게 적용될 수 있고 장기일수록 이자가 금리가 높게 적용될 수 있겠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금리가 8%고 단기 금리가 예를 들어 5%일 수 있어요.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3% 포인트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격차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뒤집힌다면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만 이따가 또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딱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만을 놓고 단정하지는 말자.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면 안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께 경제를 들여다보실 때 한쪽 측면만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의 이벤트나 데이터나 사건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걸 영어로는 any particular data. 그 연준에서도 얘기했듯이 any particular data에 depend on 하지 말라. 그럼 뭐 하라? 총체적인 뷰를 가져라. 총체적인 뷰를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만으로 경기 침체 온다, 아래 공포다, 이렇게 인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질문을 주세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쯤에,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뭐와 연동돼요? 기준 금리와 가장 연동돼요. 장기 금리는 뭐를 설명해줘요? 경기를 반영해줘요. 근데 경기는 괜찮은데, 경기는 나름 괜찮아요. 근데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리니까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의 신호일까?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모든 시장에서 예견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견된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 사실 이 단기 금리가 더 먼저 떨어져요.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해소돼요. 해소되는 것을 맞이하는데 왜 또 경기 침체 신호라고 얘기하죠? 어떤 근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any particular 데이터에 의존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게 그 이상했던 일이 해소되는 국면인데 왜 또 경기 침체 신호라고 하는 거죠? 경기 침체라고 단정 짓고 경기 침체의 근거가 될 만한 그런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채는 통상, 여기 책 읽어드릴게요. 파산 가능성이 없어서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 채권 시장의 균형을 생각하면 위험이 더 높은 채권에 대해 일종의 보상이 요구된다. 그러면서 우리 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 오늘 좀 삼가겠지만, 금리가 내려야 채권 투자의 매력이 커진다라는 그 챕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거지? 하는 그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생각하고자 하신다면 뭐 이런 책이 양서로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과 반비례해요. 그 왜 반비례하는지는 제가 이 채널에서도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고 이 책에서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반비례한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금리가 높을 때 낮은 가격에서 나름 사서 나중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 채권 가격이 높아졌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 유리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동하는 주가나 금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금리의 경우에는 주식보다 좀 더 정확하게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어떻게 돼요? 부동산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금리의 향방을 먼저 가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죠. 금리의 향방을 가늠해 놓고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기간인가,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인가, 그 기간별로 시대를 구분하셔라.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 또 24년 중반부터 25년은 피벗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놓고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라 라는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금리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시면, 그리고 금리의 방향성과 함께 동시에 함께 찾아오는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같이 들여다보시면 어떤 포트폴리오로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참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경기 침체 옵니까? 그리고 장단기 금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될 때 그때 경기 침체의 신호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해소되는데 또 그게 경기 침체의 신호입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88페이지에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잘 표현해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미국 국채 지수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후 실제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지 역전이 발생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온다가 아니 많았다요. 많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경우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지 국채를 사두면 늘 수익을 기록했다. 금리가 하락 단계인 경우에는 채권을 사는 게 당연히 좋은 이유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네. 금리 인상은 이제 없네 하는 그 구간에는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제 채널에서는 여러 차례 드려왔지만, 어쨌든 지금으로부터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 시중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향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의 매력은 상당 부분 있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시 채권 금리 외에 다른 요인들,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라든가 그 밖에 국채 매수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 여건이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채권 투자가 경기가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느껴지면 금리 인하해야 될 요인이 많아진 것이고, 그럼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가늠하시는 게 합리적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국면의 변화 들여다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3분의 1 정도를 벌써 쭉 몇 군데를 읽어드리면서 하나하나 최근 경제 국면에 맞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모두의 금리죠. 누군가한테는 금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만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다. 제가 심지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단기 금리, 국채 금리 중에서도 단기 금리가 더 먼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세계 주요 금융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세계 금융 시장의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졌더니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한국 금리도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유명한 표현을 했었죠.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표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무시하고 금리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야기돼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원래 작년에도 1억 원만큼의 대출을 의존했었는데 매월 상환해야 될 이자가 100만 원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 규모가 변한 건 없는데 여전히 대출액은 1억인데 근데 이자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 여력 30만 원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이것저것 통장에 월급 지킨 다음에 이자 빠져나가고 세금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는 통장이었었는데 이제 30만 원의 소위 말하는 초과 소득이 생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머니한테 그 돈이 가고 어머니는 장 볼 때 여유 있게 장을 보시고 오늘 저녁 반찬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에 좀 비싸서 못 먹던 비싼 뭐 굴비나 뭐 그 LA 갈비 같은 것들도 몇 개 올라와요. 반찬 개수가 많아지고 내일 학교 갈 때 용돈 주신다고 했는데 용돈이 원래 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용돈도 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빵빠레를 못 사 먹었었는데 빵빠레를 사 먹을 수 있게 바뀌어요. 연준 의장의 금리 결정이 이 어린아이의 빵빠레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경제 공부예요. 금리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모두의 금리라는 이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금리는 중력이라고요. 결국 금리의 향방을 가늠하면서 경제를 읽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도 강의할 때도 많이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경제 공부의 시작은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경제 공부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연준의 금리 결정을 놓고 오히려 경기 침체 공포나 뭐 이런 것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의사 결정에 실수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포착했어요. 8월 5일 블랙 먼데이 그리고 9월 9일 블랙 먼데이 1번 했었던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경기 침체는 아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맞아요. 제가 보기엔 마일드한 경기 침체 연착륙에는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경제를 놓고 과열된 과잉의 경기 침체 공포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9월 9일 날 월요일 날 주가가 조정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상당 그 낙폭을 회수하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의견을 드렸었던 것은 그럴 것이라고 의견도 드리거나 그랬었던 그 배경이 과잉의 경기 침체 우려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아니네라는 것을 다시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제자리를 찾아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펀더멘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94페이지에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결과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면 물가 안정된다는 얘기는 목표 물가 2%에 준하게 되니까 이제 다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와서 경기 침체 강한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경기 침체가 와서 그래서 성급하게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했으니 다음 목표를 위해서 금리를 정상화하는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으로서 금리의 결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파월이 되셔라. 여러분이 스스로 한국은행 총재가 되셔라. 스스로 금리를 결정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쭉 알고 가신다면 아마도 제가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리는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제 25년 경제전망서에도 그 문장을 남겼는데 물결을 아셔야 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어떤 어린 친구들이 개울가에서 막 물놀이 하면서 물장구 치다가 그 물이 나한테 튄 것과는 전혀 다른 건데, 그러면 그 거대한 물결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물놀이 하다가 물장구가 저한테 튀었을 때 그걸 가지고 놀랄 일은 없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